노후를 침대에 누워서만 보내지 않기 위한 3가지 핵심. 의욕은 앞서지만 현실적으로는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 사이에 남성 8.84세, 여성 12.35세라는 차이가 있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다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후생 노동성이 공표한 2016년 국민생활 기초조사의 개황에는 지원 필요 정도별로 본 간병이 필요하게 된 주요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지원이 필요하게 된 주요 원인은 관절 질환이며 간병이 필요하게 된 주요 원인은 치매나 뇌졸중입니다. 요컨대 인생의 마지막까지 쌩쌩하게 돌아다니며 일상생활을 즐기려면 관절을 다치지 말고 골절이나 낙상 등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뇌졸중이나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이런 질환에 걸리지 않으면 업무의 효율도 높아지고 돈을 많이 모을 수도 있고 조기 은퇴해서 제2의 인생을 자연에 파묻혀 살고 싶다는 꿈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절 질환, 뇌졸중, 치매 등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적극적으로 예방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신경 쓰고 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올바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예방책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적어도 50대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서기만 해도 인생이 즐거워진다. 정말로 자세가 안 좋구나. 쇼윈도에 비친 자기 모습을 힐끗 봤다가 등이 둥글게 굽어진 모양새에 흠칫 놀란 적은 없습니까? 등이 굽어지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앞쪽으로 기울기 때문입니다. 머리의 무게는 나이가 들어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지만 근력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떨어져서 목으로 머리의 무게를 충분히 지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의 무게는 일반적으로 몸무게의 8%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은 머리 무게가 5kg 정도 되는 셈입니다. 볼링공이 오랜 세월 동안 목 위에 놓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등 근육이 머리를 튼튼하게 받칠 수 있지만 근력은 나이가 들수록 쇠약해지는 법이어서 중력을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차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등을 똑바로 세울 만한 여력이 없어져서 등이 둥그스름하게 굽어지게 됩니다. 근력이 떨어지다 보면 급기야 척추도 휘어지게 됩니다. 그 지경까지 이르면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저절로 몸이 고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력이 몸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긴장하기 때문입니다. 흐트러진 자세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보통 나이가 들수록 등이 굽어지면서 몸이 앞으로 숙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도 아래쪽으로 숙어지기 때문에 시선은 자연스럽게 발밑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는 앞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턱을 살짝 내밀어 시선을 앞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엉덩이가 뒤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새우등이라는 흐트러진 자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우등이 되면 생기가 사라져서 늙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등줄기를 꼿꼿이 세우는 것만으로도 한층 젊어 보입니다.
등을 둥그스름하게 방치해 둔다면 어떤 악영향이 생길까요? 일단 걷는데 악영향을 끼칩니다. 척추가 꼿꼿하지 않으면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걷는다는 행위는 원활하게 중심을 앞으로 이동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등이 휘어져 있으면 걸을 때 중심이 너무 앞으로 쏠려 넘어질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등을 오랫동안 둥그스름하게 방치해두면 등 근육을 다시 펴기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기지개를 켜는 동작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갈비뼈와 척추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몸을 앞으로 숙이는 시간이 많아지는 탓에 호흡의 효율마저 떨어집니다. 걸을 때도 축 처진 머리를 끊임없이 들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몸과 등의 근육이 쉽게 필요해집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쾌하게 살기 위해 똑바로 서자.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직한 자세를 배우고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먼저 바람직한 자세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람직한 자세는 전후좌우로 튀어나온 곳 없는 똑바른 자세입니다. 허리를 필요 이상으로 젖히면 안 된다. 바람직한 자세를 취하려고 가슴을 펴는 것까지는 좋지만 너무 의욕이 넘치면 오히려 자세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허리가 지나치게 뒤로 젖혀진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가슴을 너무 펴면 턱이 올라가 목과 어깨에 부담이 가해져서 어깨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가슴을 살짝 펴고 무릎을 똑바로 뻗습니다. 양다리 간격은 어깨 너비보다 약간 좁은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벽에 뒷머리와 발뒤꿈치를 대고 엉덩이가 살짝 닿을 정도의 자세를 취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어깨에 힘을 빼고 머리가 벽에 확실히 닿도록 의식해야 합니다. 시선은 앞을 똑바로 향하고 턱은 가볍게 당기고 무릎은 완전히 펴줍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자신이 그 자세를 똑바로 취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찍어달라고 해서 의식적으로 똑바로 섰을 때의 자세와 평소의 무의식적인 자세를 사진으로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두 모습이 거의 같다면 당신은 일상적으로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를 고치기 위한 스트레칭. 구부정한 자세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근육 피로도 쉽게 쌓이고 낙상의 위험성도 높습니다. 몸의 앞쪽 근육을 쫙 펴는 스트레칭은 구부정한 자세를 간편하게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닥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바닥에 엎드리면 중력에 의해 몸의 앞쪽 근육이 저절로 쫙 펴지게 됩니다. 너무 오래 엎드리는 것은 허리에 좋지 않지만 가끔은 괜찮으니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는 균형적 저하를 조심해야 한다. 우리 몸은 무게중심을 안정시키고 자세를 유지하는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력의 부하를 가장 적게 받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직립 자세입니다. 직립 자세는 양다리로 튼튼하게 똑바로 서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근력의 조화가 가장 잘 잡힌 자세이기도 합니다. 똑바로 서기만 하면 되니까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취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당연했던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균형력이 저하되기 때문이지요. 결과적으로 고령자는 몸을 일으킬 때 혹은 턱이나 경사가 있는 곳을 걸을 때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지만 쇠약해진 균형력은 훈련을 통해 다시 향상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쌩쌩해지지는 않겠지만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만큼은 나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훈련을 해야 좋을까요? 불안정한 자세를 가급적 피하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균형력을 파악하기 위한 테스트. 훈련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신의 균형력이 얼마나 저하했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외다리 서기 테스트. 1. 편안하게 선 상태에서 좌우 다리를 번갈아 가며 외다리 서기를 해봅시다. 2. 조금 더 자신 있는 쪽의 다리로 외다리 서기를 한 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시간을 재봅니다. 판정. 50대는 60초 이상, 60대는 30초 이상 외다리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균형력이 저하되었다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낙상의 위험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균형력을 높이는 간단한 훈련이 몇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는 발 뒤꿈치 들어올리기 훈련을 소개하겠습니다. 발 뒤꿈치 들어올리기 훈련. 1. 등을 펴고 똑바로 섭니다. 다리는 편하게 벌립니다. 2. 처음에는 양손을 벽에 대고 5에서 10초간 발 뒤꿈치를 듭니다. 발 뒤꿈치를 살짝 띄우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3. 점차 한 손만 대고 버티기. 두 손가락만 대고 버티기. 손가락 끝으로만 버티기로 난이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다가 마지막에는 손을 벽에서 완전히 떼고 발 뒤꿈치를 듭니다. 의사에게 의존하지 말라. 의사에게는 건강이라는 관점이 없다. 의사의 불섭생이라는 말이 있다. 의사가 자기 건강이나 신체에는 무관심하다는 뜻이다. 거짓말 같은 참말로 많은 의사들은 환자에게는 약이나 검진을 권하지만 정작 본인은 원하지 않는다. 아마도 약이나 검진으로 수명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리라. 그러면서 그들은 환자에게 혈압이 높다거나 간 수치가 나쁘다며 다량의 약을 처방하고 작은 암이 발견되었다며 수술을 권한다. 결과는 어떨까? 환자는 약에 치이거나 작은 암과 함께 장기의 일부를 절제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젊을 때는 그래도 상관없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이런 치료가 도리어 컨디션 난조나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과연 여러분이 바라는 행복한 노후인가? 85세가 넘은 고령자는 몸 안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품고 있다. 뚜렷한 증상은 없더라도 어딘가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이 상태로 병원에 가면 의사는 대개 일상적인 검사를 하거나 약을 처방한다. 현대인은 이것이 당연한 의료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병원은 약도 안 준다라는 불만의 소리를 듣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옳은 의료일까? 꼭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란다. 병원을 찾은 80대 환자에게 의사가 나이도 있으니 그냥 지켜봅시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선택은 환자의 몫이다. 병원 검사를 통해 병을 찾아내어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의 방법으로 수명을 늘릴지
자택이나 노인홈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여생을 보낼지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선택해야 한다. 80세가 넘으면 병은 완쾌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호전되다가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잇따라 나타난다. 냉정한 말이지만 이것이 나이를 먹는다는 말의 일상이다. 80세를 맞이하는 고령자에게 권하는 바는 투병이 아니라 병과 함께이다. 병과 싸우기가 아니라 병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기이다. 암으로 변한 세포를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길들이며 살아가는 선택이다. 병인 줄 알면서도 싸우지 않는 것은 적 앞에서 도망치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고를 전환해 보면 어떨까? 도망이 상책이라고 말이다. 언론은 배우들의 투병 생활을 미담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나도 싸워보자 하는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80이 넘은 고령자에게 필요한 것은 용맹함보다는 평온함이다. 내일 생이 끝나도 후회 없는 인생을 보내는 법. 3가지 참기를 그만둔다. 80세가 넘으면 노화에 맞서기보다는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삶이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면 몸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병의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알 수 없다. 오늘은 건강하다가도 당장 내일 환자가 되기도 한다. 갑작스레 사망하는 이도 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노년의 삶이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생이 끝난다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참거나 무리하지 않기는 후회 없는 나날을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참아야 하거나 무리하게 시도해야 하는 일들도 생기게 마련인데 그래도 다음에 3가지는 지금 바로 그만두자. 1. 약 참기. 2. 식사 참기. 3. 관심거리 참기. 자녀에게 돈을 남기지 않는다. 돈이 있으면 써라. 노후의 최고 재산은 추억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몸이 약해지고 행동 반경이 좁아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침대에서 보내는 날들이 많아진다. 이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그때 참 즐거웠는데 라는 추억들이다. 만약 당신에게 물려줄 정도의 자산이 있다면 추억을 만드는 데 쓰거나 자기 행복을 위해 쓰도록 하자. 앞서 말했듯이 자녀에게 돈을 물려줘도 변변한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벌고 배우자와 함께 모은 돈이니 당연히 당사자가 써야 한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지금 당장 병이 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내일 죽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소비는 행복한 선택이다. 만약 5천만 원이 있다면 호화 여객선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어떨까? 방법은 많다.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선택지를 늘려간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행복하다. 자녀와 사이가 좋아야 행복하다 등 사람들은 수많은 고정관념에 얽매여 살아간다. 이것이고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만약 부부간의 금실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기는 아내가 남편과 사별하게 된다면 어찌 될까? 한순간에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 정답이 없다. 생각이나 관점의 작은 차이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지만 70년 혹은 80년을 살아온 사람이 생각이나 관점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삶이 확실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제안을 하려 한다. 바로 내 생각 이외에도 정답이 있다라는 태도이다. 바로 선택지는 한 개만이 아니라 여러 개 존재한다라는 자세이다. 이런 자세나 태도라야 삶이 편해지고 인생이 즐거워진다. 원래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인생 경험이 풍부해서 선택지도 많고 판단 기준도 다양하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으련만 많은 사람이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벗어던지지 못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80세가 넘으면 어제 했던 말을 오늘 뒤집어도 되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조를 꺾어도 된다. 생활 방식 또한 바꿔도 된다. 조석변개나 변절이란 말을 들은들 무슨 태수인가. 기회주의라 한들 상관없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버드나무가 바람에 살랑이듯 유연하게 살 수 있다. 남들이 뭐라 하면 그랬었나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자. 노망이 들었나 라고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담대함도 인생 경험이 풍부한 고령자만의 강점이다. 사람이 80세, 90세까지 당연하게 사는 시대는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만큼 80세 이후의 삶에 정답이 있을 리 없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럴싸한 방식에 현혹되지 말고 그저 마음 편히 살아가자. 그래야만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고 또 그것이 장수로 이어질 테니까 말이다. 병은 저절로 치유된다. 낫기 위해 애쓰지 마라. 일반적으로 병에 걸리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특히 중환병인 경우 집안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용도 마다 않고 지불해 가면서 특별한 치료에 매달린다. 유명한 병원이 어디 있나 두리번거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은 해외로 날아가기도 한다. 결과가 좋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돈은 돈대로 날리고 건강은 더 악화된다. 의료기술이 발전해도 의료비가 증가해도 마찬가지다. 왜 그런가? 나는 그 이유가 치유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덤비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치유에 이르는 길은 그리 특별하지 않다. 치유의 길은 평범하고 보편적인 길이다. 그런데도 특별한 치료법에 매달린 나머지 나올 수 있는 길을 보지 못하고 기회를 놓친 결과다. 특별한 치료법에만 매달린 대가 아닌 대가다. 간혹 말기암 환자가 완치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한다. 그들을 암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준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암 치료법이 아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특정 질병에 대한 특정 치유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암 치료의 항암제, 결핵 치료의 결핵약, 아토피 치료의 아토피 치료법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치유 원리는 특정 질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질병,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치유 원리는 단 하나이고 치유 요소는 공통적이다. 다만 질병에 따라 사람에 따라 치유 요소의 비중이 다를 뿐이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병, 암이 낫는지 그 원리를 살펴볼 것이다. 이 치유 원리를 이해하고 올바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질병이든 어떤 환자든 치유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얻을 것이다. 그렇다면 병은 어떻게 나을까? 찢어진 살이 어떻게 아물고 부러진 뼈는 어떻게 붙을까? 이상 증식하는 암세포나 병원균이 몸속에서 증식하여 생긴 감염 질환은 어떻게 제어되고 몸이 회복될까? 약일까 수술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보자. 살이 찢어졌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병원에 가서 꿰매야 한다고 그럼 찢어진 소가죽 가방이나 토막낸 삼겹살을 잘 꿰매 놓으면 다시 붙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찢어진 소가죽 가방이나 삼겹살은 아무리 잘 꿰매도 붙지 않지만 살아있는 생명체의 피부는 꿰매는 것과 상관없이 서로 붙어 아문다. 당뇨병 등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 근 어려움 없이 살은 아문다. 왜 그런가? 또 뼈가 부러졌을 땐 병원에 가서 석고붕대를 해야 뼈가 붙는다고 여긴다.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어제 먹다 버린 닭의 뼈를 석고붕대로 감아 놓으면 붙을까? 말도 안 된다고 여길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의 뼈는 붙지만 미라의 뼈는 붙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생명이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찢어진 살이 붙고 안 붙고 뼈가 붙고 안 붙고가 결정된다. 치유를 결정하는 것은 내 몸의 생명력이다.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피부를 아물게 하는 힘, 뼈를 붓게 만드는 힘, 감기 바이러스를 이기는 힘, 암세포 발생을 억제하고 제어하는 힘이 있다. 이 힘이 치유하는 힘, 바로 치유력이다. 이 힘은 생명을 부여받으면서 함께 갖게 된 힘이다. 이 힘은 누가 주는 것도 아니요. 외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스위치를 올려 작동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 생성되어 저절로 작동한다. 우리는 이 힘을 자연 치유력이라고 말한다. 이 힘은 살아있는 생명체에만 있다. 죽은 시체에는 이 힘이 없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약을 바르고 먹여도 아무리 정교하게 꿰매고 붙여주어도 죽은 시체의 살과 뼈는 붙지 않는다. 그렇게 치유는 스스로 저절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나는 말한다. 치유는 상처를 꿰매거나 부목을 대는 것과 상관없이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저절로 한다. 그래서 스스로 치유다. 때문에 병이 낫는다는 의미의 한자는 치료가 아니라 스스로 자, 그럴 연자를 붙여 자연 치유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는 힘을 자연 치유력이라고 한다. 스스로 치유는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다. 치유는 내 몸속에 존재하는 치유하는 힘, 자연 치유력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서 처방을 내리고 저절로 작동하여 이루어진다.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치유하므로 자연 치유 과정에는 별다른 부작용도 한치의 오차도 없다. 살이 찢어졌으면 지혈시키고 살을 차오르게 하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열을 내서 면역을 강화시키는 이 일은 그 누구도 시킨 적이 없다.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한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내 몸 안의 의사를 말한 것이다. 100번 양보해서 상처를 꿰매야 하고 부목을 대야 한다고 치자. 그렇게 했으니까 술 마시고 고기와 인스턴트 식품으로 배 채우고 과로하고 상처를 더럽혀도 살이 아물고 붙을 거라고 믿는가? 붙는 것은 고사하고 덧나고 곪지 않으면 다행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내 몸 안의 의사가 일하려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몸 안의 의사를 들여다보지 않고 병원의 의사를 찾는다. 치유는 그 어떤 전문가도 대신할 수 없는데 말이다. 왜 이런 착각을 할까? 살이 찢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가 꿰맨다. 그러면 대부분 아문다. 바로 이런 습관과 태도로 인해 벌어진 살을 차오르게 하고 붓게 하는 역할이 꿰매는 것이라고 믿어버린다. 그러나 이는 큰 착각이다. 상처를 꿰매는 것은 살을 차오르게 하는 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다만 서로 맞붙게 해줌으로써 살이 차오르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상처가 아물고 살이 차오르게 하는 힘, 생명력, 자연 치유력이 없다면 아무리 꿰매도 붙지 않는다. 아직 자연 치유력에 대해 실감이 잘 안 날지도 모르겠다.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야 하고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약이요. 의료인이라고 너무 오랫동안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질병에 대한 두려움, 치유에 대한 불안감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자연 치유의 길로 본격적으로 떠나보자.